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과학과 사람들 원정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인데 아직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차 산업혁명과 그 이전의 이 산업혁명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발달사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산업의 혁명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산업기술만 바뀐 게 아니라 기술 혁신에 따라서 생활이라던가 사회 구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가치관까지 변한 그런 경우를 아마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산업혁명은 동력이 끌어낸 산업혁명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 그러니까 근육과 뼈의 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수십 배,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 강화시킨 어떤 기술적인 혁명이 있었던 거고요. 3차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이 추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 능력을 배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의 산업혁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산업혁명은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일어났죠. 증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으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빨리 시작을 해서 섬유공업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죠. 증기기관은 사실은 아주 새로운 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 헤론이라는 발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증기의 원리를 가지고 재미있는 발명품들을 꽤나 만들었어요. 그 물을 끓이고 그 위에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노즐이 나 있어요. 그 공 안에는 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밑에서 공 안에 물을 끓이면 공이 이제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되겠죠. 그리고는 양쪽 노즐로 그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면 공이 회전을 합니다.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사실 쓸 데는 없죠. 단지 이제 장난감으로 이런 신기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또 헤론의 경우에는 그 신전에 사용을 하는 자동문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붙이면, 그 신전 앞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의 열 때문에 물이 끓어서 그 물통에 있던 이제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다른 통으로 가서 식어서 다시 물이 되겠죠. 그럼 거기 물이 고이면 이 무게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때는 아마도 그 신의 어떤 권능이랄까 이런 걸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장치를 만들었던 적은 있지만, 증기기관이 출현할 때까지 인간에게는 인공 동력이란 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문명을 만들면서 항상 썼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힘, 이제 인력이죠. 그리고 가축의 힘, 혹은 자연의 힘이라고 해도 풍력이면 이제 풍차를 돌리는 수준, 수력이면 물레방앗간을 돌리는 수준, 이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의 거의 다였어요. 17세기, 18세기가 돼서야 인간은 처음으로 매우 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증기기관차인데, 이 증기기관차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쇳덩어리죠. 수십 톤씩 나가는 그런 쇳덩어리 기관차조차도, 그리고 그 뒤에 열차를 또 열량 20량씩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가득 차고 짐이 가득 차고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증기기관이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 만든 사람들에게는, 또 이걸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이때 결국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공적인 동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기기관과 거기에 부수된 산업의 도움으로 소위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산업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가 영국이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기술을 창안해서 가장 먼저 산업을 발전시켜서 가장 빨리 해외로 진출해서 많은 부를 이제 벌어들였죠. 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는 루이 14세, 15세, 소위 말하는 절대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한쪽에서 일어나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이제 구시대의 체제를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 비해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바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만드는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걸 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버린 거죠. 두 번째 산업혁명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이제 전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전기는 이미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이미 그 이전, 사실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마찰 전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개구리 뒷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전기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그럼 우리가 뭐 어디다 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겠죠, 당시에는. 그러다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꾸면서 이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 동력원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게 전기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에디슨은 전기를 가지고 가장 당시에 활용도가 높았던 밤을 밝히는 이제 백열 전구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회를 정말로 바꾼 전기는 전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력 공급망입니다. 이제 일렉트리컬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벽에 콘센트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딘가에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송전탑을 세우고 전기를 보내서 우리 각 가정까지 다 연결을 시켜놨다. 망을 만들어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콘센트에 플러그만 꽂으면 웬만한 물건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기기관 시대에는 그게 아니었죠. 증기기관의 에너지란 거는 전기처럼 저렇게 보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 때도 공장 하나하나에 뒤에다가 거대한 증기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석탄을 수검댕이 막 묻으면서 석탄을 다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부어 넣고 있는 그런 공장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공장이 더러웠고 매연이 심했겠으며 환경이 안 좋았고 게다가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증기기관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로 이 전력 공급망이 극복을 해줍니다. 증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cm씩 뭔가를 움직이게 한다. 이거는 증기기관으로는 꽤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20세기 초반의 공장들은 이 전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제조 공정을 창안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헨리 포드의 포드 자동차 공장입니다. 이 헨리 포드가 공장에 도입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린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장 노동자입니다. 옛날에 만약에 차를 만드는 경우라면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의 장인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타이어도 알아야 되고 엔진도 알아야 되고 뭐 문짝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네다섯 사람이 서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서 이렇게 마치 우리 어떤 뭐 공작을 하듯이 그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전에는 뭔가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숙련공을 배출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고 공정 자체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은 제품을 만드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포드가 만든 것은 이런 겁니다. 벨트, 전기로 움직이는 벨트 위에 이제 부품이 지나가죠.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3번과 7번 나사를 조이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저는. 그 다음 사람이 2번과 4번을 조이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3번과 7번의 나사를 조이는 숙련공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몇 달이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매우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단순화시키고 이제 조립 공정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포드의 업적이고 굉장히 많은 차를 팔 수 있었던 포드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게 돼서
결국은 1950년대, 60년대, 나중에 70년대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자동차 왕국으로서의 면모는 전기가 들어왔다 에서 시작해서 나도 차를 갖게 되었다. 차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수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서 저거 사고 저기 가서 이거 사고 뭐 놀러 다니고 휘발유도 써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사회의 구조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형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동력이 아니라 지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퍼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1970년대죠. 그래서 이때쯤 돼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컴퓨터가 실제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도스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개인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윈도우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명령어를 몰라도 마우스만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진정한 가정에서의 혹은 사무실에서의 개인용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용도로만 쓰다가 지금은 웬만한 일은 컴퓨터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저 컴퓨터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아마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는 3차 산업혁명 컴퓨터혁명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돼요. 전화 기능은 이 작은 컴퓨터에 붙어있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죠. 인터넷 연결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일을 다들 스마트폰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게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컴퓨터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화기라는 느낌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전화기를 다 쓰고 있던 우리들은 아무 부담 없이 그 훨씬 커진 물론 화면이 있기 때문에 큰 게 좋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을 금방 우리 생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거의 누구나 스마트폰을 지금 들고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능력은 20년 전, 30년 전에 슈퍼컴퓨터와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우린 강력한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 다음엔 뭐가 온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상상했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20세기 생이실 텐데 20세기에 태어났다는 말은 21세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서 만화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소년 잡지 이런 걸 보면 항상 21세기의 어떤 그림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달나라로 가는 수학여행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마음에 2001년만 되면 달나라의 수학여행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었죠. 그런데 21세기는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리게 됐죠. 뭐냐면 디지털입니다. 어째서 그럼 이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흘러갔을까? 항상 이 과학기술의 문제는 물리 법칙의 한계들입니다. 즉,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막상 달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로켓이 필요하고 이 거대한 로켓을 달까지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간단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로켓을 붙잡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려면 수십 명씩 타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겨우 사람 3명 보내는데 그런 로켓을 가지고 수시로 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자와 에너지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1970년대 초 아폴로 계획 이후에 아직도 인간이 달에 한 번도 다시 간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디지털이라면 어떤가? 컴퓨터망은 이미 구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인터넷망도 우리가 생각도 못한 정도의 속도로 빨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비록 원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호버보드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4차 산업혁명이란 건 바로 이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연결해서 자동화시키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봐왔습니다. 그 화제였던 알파고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인공지능의 힘이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봤던 영역인 바둑에서 너무나 쉽게 인간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가상현실 시스템들, 지금 뭐 게임기 용어로는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구글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가상현실 기술, 뭐 VR, AR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네트워크 연결 속도.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뭐 옛날에 3G하고 지금 우리가 LTE는 4G죠. 그리고 곧 5G가 이제 상용화될 예정인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영화를 몇 분에 다운받을 수 있네, 뭐 몇 초에 다운받을 수 있네 이런 예를 드는데 사실 영화를 다운받는 속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전송량인 거죠.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가상현실 속에서 뭐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간에 매우 선명한 영상과 훌륭한 소리와 현실과 거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물론 당연히 소셜 네트워크들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잘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SNS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잘못 상상했던, 하지만 지금 실제로 오고 있는 21세기의 모습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인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때는 다들 보셨겠지만 그때 바둑도 모르면서 저도 막 이렇게 응원했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옆에서 이긴다고 잘한다고 하니까 옆에서 인간 이겨라 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얘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후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알파고는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상 현실적인 이 세계 랭킹 1위였던, 실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을 3전 3승으로 꺾어버립니다. 사진을 찾아보시면 커제 구단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우는 것은 커제가 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길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알파고들이 점점 새 버전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2017년 12월에 나온 알파 제로, 알파 고를 뗐습니다. 고가 원래 바둑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고를 뗀 알파 제로는 하루 만에 체스, 그리고 일본 장기인 소기, 그리고 바둑까지 다 마스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4승 1패였죠. 한 번을 이세돌 구단이 이겼는데 그게 아마가 아니고 분명히 인간이 기계를 바둑으로 이긴 마지막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알파고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도 머지않아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도 우리가 이제 핸드폰 계속 바꿔가면서 크게 못 느꼈을 수 있는데 역시나 편하게 영화 다운로드로 얘기를 드리자면 3G 시대, 그리 먼 옛날이 아닙니다. 3G 시대에 2시간짜리 영화를 풀로 제대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26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4G 시대, 요즘 이제 LTE 시대 같으면서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이거보다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6분이면 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6분 내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영화 다운로드를 시작하면서 영화를 같이 보는 게 뭐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사실. 5G에서는 3.6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만들어내는 가능성들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추동하게 될 새로운 기술적인 그런
어떤 바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지금 인터넷은 사실은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임을 하는 것도, 온라인 게임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기계와 기계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계와 기계가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에게 가장 편한 상황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비가 오는지 아닌지 뭐 확인도 해야 되고, 더운지 추운지 확인도 해야 되고, 지금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보단 편하지만 뭐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긴 하죠. 그런 것들을 일어나는 순간 컴퓨터가 전부 자동 제어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라, 저절로 뜨고, 뭐 밥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나가면서 길 여기 막히니까 절로 가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자동으로 지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회장 에릭 슈미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과 같은 인터넷이 일상적인 물체의 서비스의 일부가 되면서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다.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에릭 슈미트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동화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과 또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다들 그 포켓몬고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켓몬고가 열풍일 때 굉장히 제 주변에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포켓몬고를 통해서 평소에 전혀 안 하던 달리기, 뭐 걷기를 하루에 뭐 5km를 했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인 게, 누가 우리한테 하루에 5km씩 강제로 걸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건강에 좋고 뭐라고 해도 힘듭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그 게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 게으르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루에 5km, 10km를 걸어 다녔다라는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사회학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속초에서만 잠깐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 주변에서는 속초에 그걸 잡으러 많이 갔었어요. 그때 속초의 시장님도 뭐 이렇게 포켓몬 잡으러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모 일간지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속초에 가면 명태, 속초의 특산물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속초 바다를 보고 이렇게 감상을 느끼고 올 것이지, 쓸데없는 게임이나 하고 온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그런 세상이 맞는 세상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포켓몬고를 통해서 포켓몬을 잡는 것도 속초의 바다를 즐기고 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지는, 즉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사이버 세계라는 것 자체가 힘을 얻는 그런 시대는 아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앞당겨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란 어떤 네트워크의 속도와 결합을 해서 이제 현실과 가상세계가 서로 계속 분간 없이 교류되는 그런 시대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은 어디일까요? 나라로 따지면 중국입니다. 당연히 중국이고 그 다음 인도고, 뭐 대충 우리가 아는 답이죠. 하지만 이 집단을 나라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그 답은 다름 아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회원수 20억을 넘었고요. 회원수 20억이라는 말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세계 전체를 빼놓고 본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커뮤니티가 구축이 된 겁니다. SNS의 힘, 이 힘이 지금까지 얘기 드린 그런 기술들과 결합을 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고 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가치들과는 좀 달라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결과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무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점으로 인해서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올 기술적인,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 그 자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 나가고, 심지어는 그것을 더욱더
잘 활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창설자 클라우스 슈밥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계와 함께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의식 수준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